점성계수의 MLT계 차원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점성계수의 차원입니다. 차원. 자 차원인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MLT계라고 했죠. MLT. MLT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위냐? 자 단위에는 절대 단위가 있고 그리고 중력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MLT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 단위를 차원으로 바꾼 겁니다. 차원으로. 아시겠죠? 네, MLT. 그런데 여기서 요 M 대신에 FLT계는 바로 중력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성계수의 MLT계 차원을 물어봤으니까 점성계수의 절대 단위를 알아야 돼요. 점성계수. 점성계수는 우리가 기호로 뮤라고 하죠. 뮤. 이게 점성계수의 기호죠. 뮤. 이 뮤의 자, 절대 단위가 무엇이냐? 절대 단위.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차원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점성계수의 절대 단위는 바로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예요. 이게 바로 점성계수의 절대 단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킬로그램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분수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분수 형태로 단위를. 그러면 미터와 세크는 분모로 가는 거고 이 킬로그램은 분자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죠. 무게의 단위니까 M이죠. M. 무게의 단위니까 M이고요. 이 미터는 길이의 단위니까 L이고요. 자 세크는 초의 단위니까 이것은 타임의 T가 되는 거죠. T. 그런데 이 L과 T는 지금 어디에 있냐?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를 표현하자면 자 어떻게 되냐? 자 킬로그램은 지금 질량 M인데 분자에 있으니까 M으로 써주고요. 자 L과 T는 분모에 있죠. 그러면 L의 마이너스 1제곱 T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입니다. 차원. 그래서 M L 마이너스 1제곱 T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향정이 60m이고 양수량이 초당 0.032 세제곱미터인 원심 펌프의 축동력이 22.4kW이다. 이 펌프의 효율은 얼마인가? 자, 펌프의 효율을 물어봤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축동력,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자,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펌프의 축동력 P는 에타분의 9.8 Q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동력이니까 전달 계수는 없어요. 축동력이니까.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 바로 펌프의 효율, 에타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자, 펌프의 축동력과 효율을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예, 자리만 바꿔주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타는 P분의 9.8 QH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리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원심 펌프의 축동력이 22.4kW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동력의 단위가 kW이기 때문에 그냥 22.4로 대입하시면 돼요. 10의 세제곱 안 곱해도 돼요. 단위가 kW니까. kW. 자, 분해. 자, 9.8은 이제 물의 비중량인 거죠. 9.8 kN per 세제곱미터 단위 쓰자면 그 다음에 자 양수량이 초당 0.032 세제곱미터래요. 그럼 단위 똑같으니까 0.032 세제곱미터 per 세크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는 전양정이죠. 전양정 60m라고 했어요. 60m.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0.84가 나와요. 0.84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펌프의 효율이 지금 다 100분율로 표현되어 있죠. 100분율.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84%의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제 해당 문제는 이제 이상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자, 우리 이상유체와 자, 상반되는 유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이상유체와 상반되는 유체가 바로 실제 유체인 거죠. 실제 유체. 그러니까 실제 유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유체인 거고요. 이상유체는 이제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유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체는 대부분 어때요? 점성이 있죠. 그리고 압축성도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를 잘 비교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1번에 점성이 있는 유체다. 점성이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실제 유체인 거죠. 실제 유체. 그래서 이상 유체 같은 경우는 점성이 없습니다. 점성이 없는 이상적인 유체예요. 2번, 압축성이 있는 유체다. 압축성이 있는 것도 이것도 바로 실제 유체가 되는 거죠. 실제 유체. 네, 이상 유체는 비압축성입니다. 3번,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유체이다. 그렇죠. 3번이 바로 이게 이상 유체죠. 점성도 없고 압축성도 없고, 그죠?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다. 자, 점성 법칙을 만족한대요. 이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성이 있다는 거죠. 예, 점성이 있는 거니까 4번은 실제 유체가 되는 거네요. 실제 유체. 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상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유체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에서 측정한 용기 내의 압력이 각각 다음과 같다. 압력이 가장 낮은 용기는, 자, 보기 중에서 압력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자, 진공 게이지, 진공도, 자, 진공도. 자, 진공 압력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절대압은 대기압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지금 진공도가 나왔으니까 진공압을, 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렇죠. 빼는 거죠. 예.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이거를 알고 있어야,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떤 값을 지금 구할 거냐면, 절대 압력을 다 구해볼 거예요. 절대 압력을 구해서 가장 작은 걸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에서의 절대압은, 자, 대기압 빼기 진공압이라고 했죠. 근데 대기압이 지금 얼마냐? 진공 게이지 눈금이 760 수은주래요. 그럼 대기압이 뭐예요? 대기압이 760 수은주죠. 여기에서 빼야 돼요. 뭘 빼줘야 돼요? 진공압을 빼야 돼요. 진공압. 근데 진공 게이지 눈금이 760이래요. 760 수은주. 이렇게 빼줘요. 그럼 얼마 남아요? 제로. 0입니다. 0. 그래서 1번의 압력은 제로입니다. 0이에요. 0. 1번. 자, 2번은. 자, 지금 2번은 진공 게이지의 눈금이 1.03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진공압을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자, 지금 수은주 형태로 다 바꿀 거예요. 수은주 형태로. 왜냐면 지금 나 수은주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지금 760 수은주는 이제 1기압이죠, 1기압. 이거는 자, 뭐랑 똑같냐? 1.0332 kg 퍼스 퍼 제곱센티미터랑 같아요. 이렇게 1기압이죠, 1기압. 1.0332 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자, 1.03 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는 이거를, 자, 수은주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 잘 보세요. 1.03 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나누기 1.0332 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여기다 이제 760 수은주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잖아요. 이렇게 지워지면은 결국 이 값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7.65가 돼요. 757.65 이제 미리 H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진공압이에요. 진공압. 그러면은 절대압으로 구해주면 절대압 구해주는 거니까 760에서 자 757.65를 빼주면 되는 거죠. 대기압 빼기 진공압인 거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은 2.35가 됩니다. 2.35 mHg. 그러니까 1번은 아까 0이었는데 2번은 좀 더 크죠. 그죠? 다음 3번. 자, 진공도가 90%다. 진공도가 90%라는 얘기는 대기압의 90%예요. 대기압의 90%. 자, 그러면은 지금 대기압이 760 수은주인데 이 수은주에 760에 자, 90%다. 90%면 얼마가 돼요? 이거의 90%니까 760에다가 0.9를 곱해주면 되겠죠? 0.9를 곱해주면 돼요. 0.9를 곱해주고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760 마이너스 여기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뺄 건데 그 진공압이 얼마라고요? 760 곱하기 얼마? 0.9가 되는 거죠. 0.9. 예, 그렇죠? 90%니까 진공도가 90%니까 계산하면은 이건 76 mHg가 됩니다. 이렇게 76.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진공도가 0이에요. 0. 진공도가 0이란 얘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압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니까 760 마이너스 0인 거예요. 그러면 760 수은주가 되는 거죠. 절대 압력은. 진공도가 제로니까. 그러면 이제 네 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압력은 여기 있죠? 제로. 그래서 1번이 네, 가장 압력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옥내 소화 전용 소방펌프 2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소방펌프 2대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했어요. 직렬.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펌프의 연결 상태를 자,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자,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직렬로 연결했다는 거는 자, 펌프 2대를 이런 식으로 자, 직렬로 연결을 한 거예요. 펌프 2대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직렬로. 자, 그런데 병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연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란하게 두 개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거죠. 병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자, 그때 이제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냐면 그 유량과 양정 또는 압력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유량 먼저 볼까요? 유량. 자, 유량은 이 펌프 한 대의 유량을 우리는 이제 Q라고 했을 때 유량을 자, Q라고 했을 때 자, 직렬로 연결을 해도 직렬 연결해도 어떻게 돼요? 유량은 안 변해요. 똑같이 Q예요. 유량은 안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정 또는 압력 자, 양정 또는 압력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펌프 몇 대를 연결했어요? 2대 연결했죠? 그때 이때는 2배가 됩니다. 2배. 아니면 2P가 되겠죠? 양정 2배 또는 압력 2배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병렬 연결했을 때는 반대가 돼요. 이렇게 자, 펌프 2대를 동일한 펌프 2대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유량은 몇 배가 돼요? 유량은 2배가 돼요. 2배가 되는데 양정 또는 압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안 변해요. 반대죠.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방펌프 2대를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자, 유량이 뭐냐? 유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Q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연력학 법칙 중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함을 역설한 내용은 자, 보세요. 자,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불가능함을 역설한 것이다. 자, 이건 뭐냐? 자, 열을
자, 100% 일로 변환할 수 있는 것. 열을 100% 일로 자, 변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역설한 거죠. 네,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의 제작이 자, 불가능함을 역설한 것은 연력학 법칙 중에서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연력학 제2법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속도 3m/s로 운동하는 평판에 속도 10m/s인 물 분류가 직각으로 충돌하고 있다. 분류의 단면적이 0.01제곱미터로 일정하다고 하면 평판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보세요. 자, 평판이 받는 힘을 구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자, 우리 공식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평판이 받는 힘 F는 로우 Q V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Q라는 값이 유량인데, 자, 유량이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유량을 다른 값으로 대체할 거예요. 바로 유량 Q는 A 곱하기 V였잖아요. AV. 그럼 이제 Q 대신에 AV를 대입하면 로 곱하기 A 곱하기 V제곱이 되는 거죠. 예, V제곱. 자, 이제 로라는 것은 이제 물의 밀도, A는 이제 힘을 받는 면적, 그리고 V는 예, 유속인데, 자, 잘 보세요. 일단 지금 이 평판이 받는 힘 단위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 뉴턴, 그죠? 중력 단위. 자, 중력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물의 밀도도 절대 단위가 아닌 중력 단위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물의 밀도는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죠. 이게 물의 밀도의 단위인데 절대 단위가 아니고 중력 단위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중력 단위. 자, 그리고 곱하기. 자, A는 이제 힘을 받는 면적이에요. 얼마라고 했어요? 단면적이 0.01이래요. 0.01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유속입니다. 유속인데, 지금 물 분류의 유속은 10m/s예요. 그런데 이 평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10의 제곱이 돼요. 이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 분류로부터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자,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는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는 10-3이 되는 거예요. 물 분류의 속도에서 그 평판이 이동하는 속도를 빼는 거예요. 이거의 제곱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평판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받는 힘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부딪히는 거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10+3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이 V가. 아시겠죠?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힘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490이라는 값이 나와요. 490. 단위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에서 A점의 계기 압력은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A점. 여기 A 지점에서의 계기 압력을 물어봤어요. 그것을 이제 PA라고 하죠. PA. 자,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A 지점의 압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지금 B 지점과 이 C 지점은 자, 높이가 똑같아요. 동일한 높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유체도 똑같죠. 수은으로 똑같은 거 있기 때문에 자,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고 치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아랫부분은 의미가 없는 값이 되는 거죠. 이 아랫부분은. 그래서 어디를 비교할 거냐면 자,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압력을 구해서 그 압력이 자, 동일하다라고 놓고 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쪽이 기름이 차여져 있는 부분의 비중량을 감마1으로 자,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수은이 채워져 있는 부분의 비중량을 여기를 감마2로 놓을게요. 감마2로. 그리고 요 50mm를 H1, 그다음 100mm를 H2로 놓고
자,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 B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보면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P, A에서, 자, A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압력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내려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감마1 H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이거죠. P는 감마 H라는 공식에 의해서 감마1 H1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C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자면은 자, 얼마가 되냐? 지금 여기는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태죠. 개방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결국 압력 P는 여기는 0입니다. 대기압. 대기압은 제로가 되는 거죠. 지금 계기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압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또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부호는 플러스 부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감마2 H2인 거죠. 여기 이 C 지점의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둘은 뭐하다고요? 둘이 같다라고요. 이렇게. 같은 위치니까 압력이 똑같죠. 그때 우리는 PA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감마1 H1을 우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PA는 마이너스 감마1 H1 플러스 감마2 H2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값을 대입할 건데, 자, 감마1이라고 하는 거는 자, 기름의 비중량이에요. 근데 기름의 비중이 0.9죠. 자, 0.9니까 자, 보세요. 0.9 곱하기 자, 어떻게 구해요, 이거? 기름의 비중량은 기름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지금 킬로파스칼이니까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H1은 50mm죠. 50mm니까 미터로 바꾸면 0.05m가 되겠네요. 0.05m. 맞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감마2는 자, 감마2는 수은의 비중량이죠. 수은의 비중량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자, 수은의 비중은 13.6이에요. 13.6 곱하기 물의 비중량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H2는 100mm. 그러면 0.1m죠. 0.1m.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A 지점에서의 압력이 얼마 나오냐? 이게 12.887이 나와요. 12.887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서 이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바로 킬로파스칼이죠. 킬로파스칼. 그래서 이거는 12. 이제 반올림 해주면 12.89. 킬로파스칼이라는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지점에서의 계기 압력은 12.8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캐비테이션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펌프 흡입 측에서 발생하는 공동현상이 되는 거죠. 공동현상의 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그렇죠. 자,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하면 기포의 발생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회전차가 이제 수중 밖으로 좀 나와 있으면 이제 기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하면 그만큼 기포가 덜 생기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펌프의 회전수를 높인다. 자, 우리 왜 음식할 때 이렇게 막 거품 내는 거 있잖아요. 거품 낼 때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빠르게 할수록 거품이 더 잘 나죠. 대신에 반대로 천천히 휘저으면 거품이 덜 나죠. 그런 거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면 그만큼 기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춰야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하고 흡입권의 구경을 크게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펌프의 마찰 손실을 작게 한다. 이것도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춰야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도씨의 물 10리터를 대기압에서 110도씨의 증기로 만들려면 공급해야 하는 열량은 약 몇 킬로줄인가? 단, 대기압에서 물의 비열은 4.2, 증발 잔열은 2260, 증기의 정합 비열은 2.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열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열량에서 현열과 자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단계로, 3단계를 이용해서 지금 11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지금 물이 20도씨의 물이죠. 그럼 일단 증기로 만들려면은 물을 어떻게 돼요? 끓여야 돼요. 물을 끓여야 되는데 물의 끓는 점이 몇 도예요? 끓는 점이 100도죠. 그래서 20도씨의 물을, 첫 번째 20도씨의 물을 자 10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 변화 없고 온도만 변한 거죠. 이게 어떤 열이에요? 이것이 현열이죠. 현열. 그렇죠? 온도 변화만 있으니까 현열. 자, 그럼 이때 이거를 Q1이라고 할게요. Q1. 자, 현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바로 CM 델타 T라고 할 수 있는 거죠. CMT.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일단 물이죠, 물. 자, 물이에요. 물의 비열이 얼마라고 했어요? 4.2라고 했죠? 자, 4.2고요. 단위까지 써볼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자, 도씨입니다. 자, 곱하기. 자, M은 이제 물의 질량인데 지금 질량이 안 나와 있고 부피 10리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리터는 대략적으로 1kg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0리터이기 때문에 질량은 얼마다? 10kg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kg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델타 T는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린 거니까 온도차는 80도만큼의 온도차가 생긴 거죠. 80도씨.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일단 Q1은 3360이 됩니다. 3360. 단위는 킬로줄이죠. 이게 킬로줄이니까. 그죠? 킬로줄. 자, 첫 번째. 자, 물 2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올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00도씨의 물이 됐죠. 두 번째. 이제 100도씨의 물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이 끓었잖아요. 끓었으니까 이제 100도씨의 수증기, 증기로 바뀐 거죠. 증기로. 그죠? 이건 뭐예요? 온도는 변화 없고 상태가 변했죠. 상태 변했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바로 잠열이라고 하죠. 잠열. 그죠? 잠열. 자, 이것을 Q2라고 놓을게요. Q2. Q2는 R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이 수증기로 됐으니까 뭐예요? 증발 잠열이죠. 이 값은. 증발 잠열. 그죠? 증발 잠열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질량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증발 잠열이 얼마라고 했어요? 2260이라고 했죠? 2260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고요. 곱하기 자, 질량 얼마라고요? 10kg이죠. 물의 질량 10kg. 계산해 주시면 22,600 나오겠네요. 22,600 킬로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우리 100도씨의 증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도씨의 증기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110도씨의 증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110도. 110도씨의 자, 증기로 만듭니다. 자, 상태 변화 없죠? 온도만 변했죠. 이건 뭐라고요? 현열. 그렇죠? 현열이에요, 현열. 그러면 이제 Q3로 놓으면 Q3는 CM 델타 T가 되겠네요. 현열이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아까는 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의 비열을 대입했는데 이제 물이 아니라 증기죠. 증기니까 이제 증기의 비열을 대입하셔야 돼요. 증기의 비열. 2.1로 나죠. 2.1. 2.1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씨 곱하기 뭐 질량은 똑같이 10kg이죠. 10kg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몇 도씨? 10도만큼 올라갔죠? 10도씨.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Q3가 얼마 나오냐? Q3는 210kJ이 돼요. 210kJ. 이렇게. 그러면 자, Q1, Q2, Q3를 다 뭐 해준다? 전부 다 더해준 것이 전체 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은 26,170. 네, 26,170의 킬로줄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체의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유체의 연속 방정식입니다. 이 연속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연속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대표적인 식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라운드 로우 라운드 t 자, 플러스 여기서 로우 v가 얼마냐? 제로라는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러한 식이. 여기 로우가 밀도, 시간, 밀도, 속도가 되는 건데 이러한 대표적인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체의 연속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바로 유선에 따른 오일러 방정식을 적분한 방정식을 바로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유선에 따른 오일러 방정식을 적분한 방정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도씨 101kPa에서 산소 25g의 부피는 약 몇 리터인가?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바로 이제 이상기체는 아니지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뭐냐? 바로 PV는 M분의 WRT죠. 그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지금 산소 25g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부피. 그렇죠? 부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V의 값을 구하는 거죠.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식을 변형해보면 V는 PM분의 WRT가 됩니다. 됐나요?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W는 이제 그 산소의 이제 무게, 질량인데, 지금 산소가 몇 g이냐? 25g이에요. 근데 이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꿀 거예요. 킬로그램으로. 바꿀 거예요. 킬로그램. 그럼 얼마 나오냐? 0.025 킬로그램이 되겠죠? 25g이니까. 곱하기. 요 R은 일반 기체상수예요. 기체상수인데 요 단위가 지금 줄로 되어 있죠?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킬로줄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압력이 킬로파스칼로 나왔기 때문에 얘도 킬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돼요. 그러면 킬로로 바꿔주면 얼마가 돼요?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곱하기 켈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을 킬로줄로 바꿨기 때문에 8314가 8.314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T는 절대 온도인데 지금 20도씨라고 했죠. 섭씨 온도가 20도씨예요. 그러면 273 플러스 20 켈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절대 온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나누기. 자, P는 압력인데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101kPa라고 했죠? 저게 1기압. 대략적인 1기압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101kPa. 자, 곱하기. 자, M은 분자량인데 지금 산소죠? 산소의 분자량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산소의 분자식이 O2죠? O2. 근데 지금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냐?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원자량이 16이죠. 16. 근데 지금 산소의 분자식은 O2죠. O2니까 산소가 2개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32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량. 그럼 여기다 32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냐? 자, 킬로파스칼 같은 경우는 여기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죠. 단위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그리고 요 킬로줄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뭐냐? 이 줄이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이 줄이라고 하는 게 뉴턴 미터. 근데 지금 킬로가 있으니까 킬로 뉴턴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킬로 뉴턴이 이렇게 약분돼 버리고 단위들이 다 약분돼요. 자, 보세요. 킬로그램 약분됐죠. 그다음 요 켈빈 약분되죠. 그다음 킬로몰 약분되죠. 이런 식으로 킬로 뉴턴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건 뭐냐? 여기 제곱미터와 요 미터만 남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미터가 단위로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바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0.0188이 돼요. 0.0188. 자, 단위가 아까 뭐라고요?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냐? 리터입니다. 리터예요. 그러면 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다. 맞죠?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꾸려면은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1000을 곱해주면 되죠. 1000을 곱해주면 바로 18.8이 나옵니다. 그럼 단위는 그때는 리터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에 18.8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놀주스의 물리적인 의미는, 자, 여기서 보시면 레이놀주스입니다. 레이놀주스의 자, 물리적 의미. 자, 이것은 자, 어떤 힘에 비냐? 자, 레이놀주스 같은 경우는 바로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이에요. 점성력. 그러니까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관점. 자, 레이놀주스는 뭐다? 관점. 관점이다. 관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놀주스는 관성력 나누기 점성력이다. 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분의 관성력이죠. 중력분의 관성력은 이게 이제 프루드수. 프루드수가 중력분의 관성력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탄성력분의 관성력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코오시스 수가 되는 거죠. 이거의 물리적 의미입니다. 코오시스. 코우도 맞고 코우도 똑같아요. 코오시스 수가 되는 거고요. 4번에 관성력분의 압축력이다. 이것은 이제 오일러 수의 물리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레이놀주스의 물리적인 의미는 3번에 점성력분의 관성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관의 마찰 손실을 구하기 위하여 수력 직경을 구하려고 한다. 배관의 수력 직경 DH가 P분의 4A일 때 수력 직경은 얼마인가? 단, 직사각형 배관의 규격은 가로 W 세로 H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력 직경. 자, 수력 직경을 구하는 건데, 자, 지금 직사각형 배관의 규격이 나왔죠? 자, 직사각형 배관의 자, 규격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가로가 W라고 했고요. 그리고 높이가 세로가 H라고 했어요. H. 근데 지금 문제에서 수력 직경 DH가 얼마냐면 P분의 4A라고 했어요. P분의 4A. 그때 이 A라는 값은 면적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죠, 이 면적. 이게 면적 A인 거고요. 그 다음 P라는 값은 접수 길이인데, 접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직사각형 배관의 둘레의 길이 있죠, 둘레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가 접수 길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접수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접수 길이. 자, 가로가 2개 있죠. 그리고 세로도 2개 있죠. 그러면 W 가로 더하기 세로가 몇 개씩 있다고요? 그렇죠. 2개씩 있는 거니까 2를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A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겠네요. WH.
WH.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 가능하죠? 약분해버리면 2가 남습니다. 그러면 자, 수력 직경은 얼마냐? W 플러스 H분의 바로 2WH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면으로부터 2m 아래에 직경 3m의 평면 원형 수문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물의 압력에 의해 수문이 받는 전압력의 세기는, 자, 보세요. 자, 수문이 받는 전압력의 세기, 전압력의 크기를 자,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전압력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F는 감마 HA다 라는 거죠. 이때 요 감마는 이제 물에, 여기 있는 물이죠, 주체가. 물의 비중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H는 뭐냐? H가 좀 어려워요. H가 뭐냐면 수면에서 이게 수문이에요, 수문. 수문의 중심까지입니다. 자, 수문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그게 바로 H라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바로 이 수문의 여기 단면적, 힘을 받는 단면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라고요? 물의 비중량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받는 세기가 킬로뉴턴으로 지금 물어봤어요.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이 물의 비중량도 킬로뉴턴으로 표시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자, H가 뭐라고요? 수면에서 수문 중심까지, 수문의 중심까지의 이 거리가, 수직거리가 그게 H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수문의 직경이 3m니까 3m의 절반이면 1.5죠. 그 2m 더하기 1.5가 되니까 3.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에는 3.5m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A가 이제 수문의 면적인데 지금 수문이 직사각형 수문이 아니고 자, 원형의 수문이죠. 원형인데 직경이 3m예요. 그러면 결국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직경이 얼마라고요? 3m라고요. 그럼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가 돼요? 3m의 제곱이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전압력의 세기는 얼마 나오냐? 242.5 정도가 되네요. 242.5가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뉴턴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격이 10mm인 평행한 두 평판 사이에 점성계수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인 기름이 가득 차 있다. 한쪽 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판이 6m/s의 속도로 미끄러질 때 면적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은 단 평판 내의 유체의 속도 분포는 선형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평행한 두 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한 두 평판이 이렇게 이제 나란하게 이렇게 두 평판이 있을 때 자, 간격이 10mm래요. 간격. 두 평판 사이의 간격이 10mm. 그럼 10mm를 미터로 환산해 보면 0.01m인 거죠. 0.01m. 네, 이렇게 미터로 환산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쪽 판은 정지되어 있대요. 이건 고정.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른 평판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데요. 어떤 속도로 움직이냐면 6m/s의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이 면적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가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이 두 평판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점성계수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인 기름이 채워져 있대요. 그럼 얘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마찰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얘가 움직여버리면. 자, 그러면 그 면적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은 얼마냐? 바로 전단 응력을 구하는 거죠. 전단 응력. 자,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du dt dy예요. du dy. 그러니까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기울기죠. 속도 9배. 네, 속도 9배입니다. 자, 그러면 점성계수가 8 곱하기 10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했어요.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인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다 곱하기 이게 뭐라고 이게 속도 9배예요. 속도 9배. 속도 9배. 또는 속도 기울기라고 하죠. 속도 기울기. 자, 속도 기울기. 자, 지금 du dy예요. du는 뭐냐면 이 평판이 움직이잖아요. 6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요 du는 6m/s가 되고요. dy는 바로 이 두 평판의 간격이에요. 간격 0.01m죠. 0.01m. 이게 바로 속도 9배입니다. 속도 기울기.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네.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 48 정도가 나옵니다. 48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뉴턴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죠. 그래서 정답은 48 뉴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단면적이 10제곱미터이고 두께가 2.5cm인 단열재를 통과하는 열 전달량이 3kW이다. 자, 내부면의 온도가 415도씨이고 단열재의 열 전도도가 0.2일 때 외부면의 온도는 얼마냐?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단열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단열재가 있다고 할게요. 자, 단열재의 내부고요. 내부. 여기가 외부입니다. 외부. 그때 내부 온도가 얼마냐면 415도씨예요. 당연히 내부의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겠죠? 높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고온과 저온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외부면의 온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내부면이니까 이게 내부면이면 이거죠. 여기 내부면. 이 내부면 여기의 온도가 415도씨인 거고 외부면 여기죠. 외부면의 온도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열 전도열에 대한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Q는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죠. 그쵸? 이게 전도열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내부 온도로 나왔어요. 내부면의 온도로 나왔고 외부면의 온도가 안 나왔죠? 즉 내부면의 온도와 외부면의 온도 차를 알면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온도 차이만 알면. 그럼 뭐예요? 바로 델타 T의 값을 우리는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델타 T. 그렇죠? 이 값을 알면 외부면 온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델타 T는 K 곱하기 A분의 바로 Q 곱하기 L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거죠. 맞나요? 델타 T는.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 대입을 해볼게요. 자, K는 열 전도도인데 0.2라고 나왔죠? 0.2 와트 퍼 미터 켈빈이라고 나왔고요. 자, 곱하기 A는 면적이죠? 이 면적, 단면적이 10제곱미터래요.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Q는 이제 열 전달량인데 얼마라고 했어요? 3kW라고 했죠? 자, 그런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단위가 지금 이게 열 전도도 보면 여기 와트라고 나왔죠? 와트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킬로와트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와트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3kW니까 3000W가 되는 거죠. 3000W. 그리고 곱하기 L은 뭐예요? L은 두께입니다. 두께. 이 단열재의 두께예요. 2.5cm. 그런데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2.5cm니까 미터로 바꾸면 0.025m가 됩니다. 이거예요. 자, 이걸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면 온도차가 얼마가 나오냐? 온도차가 37.5가 됩니다. 37.5가 돼요. 단위는 당연히 켈빈이 되는 거죠. 켈빈. 자, 375 켈빈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섭씨 온도로 나왔죠. 자,
켈빈 온도로 했을 때 37.5만큼 난다는 얘기는 똑같죠? 37.5도씨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어차피 섭씨 온도나 켈빈 온도의 차는 273만 도양값이기 때문에 차는 똑같아요. 섭씨 온도나 켈빈 온도나 온도 차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415도씨 차가 37.5도씨 차이 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외부면의 온도는 415도씨에서 빼면 되죠. 얼마? 37.5도씨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377.5도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면의 온도는 얼마다? 377.5도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길이 1.8m, 폭이 1.2m인 직사각형의 평면 수문이 수면과 수직으로 그 상단이 수면 아래 3m의 깊이에 설치되어 있다. 힘의 작용점인 압력 중심은 수면으로부터 약 몇 미터 지점인가? 단, 수문의 길이 방향이 수면으로부터 깊이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자, 이렇게 수면. 자, 여기가 수면입니다, 수면. 자, 수면이 이렇게, 여기 수면이고요. 지금 직사각형 형태의 수문이 수면으로부터 수면 아래에 3m 깊이, 3m 깊이에 있대요. 수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수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수문이 이렇게 수면으로부터 이 상단이랑 간격이 몇 미터라는 얘기예요? 여기 간격이 그렇죠. 3m만큼의 간격으로 있다는 거죠, 3m. 자, 그런데 이 수문의 길이는 이 길이가 1.8m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폭은 이 폭이 1.2m라고 했어요. 1.2m.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작용점의 위치가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에 있냐.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작용점의 깊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작용점의 깊이입니다. 작용점 깊이. 이것을 이제 YF라고 표현할게요. YF. 자, YF는 자, 얼마가 되냐? 자, Y바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BH인데 이 BH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수문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식으로 굳이 쓰자면 BH 곱하기 Y바가 되고요. 그다음에 12분의 그죠? 직사각형이니까 12분의 BH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게 작용점의 위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때 요 Y바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Y바는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의 그 경사 길이를 말하는데 얘는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경사 길이인데 원래는 경사 길이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수문의 중심이 여기죠. 중심이죠. 자,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 요 길이. 자, 이 길이가 뭐라고요? 이게 Y바예요. Y바. 그러면 1.8m의 절반이면 0.9m죠. 그러면 이만큼이 0.9라는 거잖아요. 3m에다 0.9m를 더해주니까 Y바는 3.9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3.9m. 그래서 이 Y바에다가는 3.9m를 대입하는 거예요. 플러스. 자, BH. 자, B는 이 수문의 폭. H는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1.2 곱하기 1.8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문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문의 면적. 곱하기 Y바니까 3.9m. Y바. 분의 12분의 자, B가 뭐라고요? B가 폭입니다. 1.2 곱하기 H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1.8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한 3.97 정도 됩니다. 3.97m가 돼요. 자, 이걸 이런 거죠. 지금 수면에서 3.9m 깊이에 뭐가 있어요? 수문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 작용점, 힘의 작용점은 이 수문의 중심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수문의 작용점은 다 이쯤에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작용점의 위치입니다. 작용점.
그쵸? 3.97m니까 이 수문의 중심보다 한 0.07m 더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작용점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3.97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0.88인 벤젠에 안찌름 1mm의 유리관을 세웠더니 벤젠이 유리관을 따라 9.8mm를 올라갔다. 유리와의 접촉각이 0도라 하면 벤젠의 표면 장력은 몇 뉴턴 퍼 미터인가?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 수조 안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수조가 있는데 이 수조 안에 비중이 0.88, 자, 비중이 0.88인 자, 벤젠이 담겨져 있어요. 이 벤젠에 자, 안찌름 1mm의 유리관을 세웠어요. 자, 유리관을 자, 수직으로 세웠더니 이렇게 세워놨더니 자, 벤젠이 유리관을 따라서 올라갔대요.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죠. 이제 따라서 이만큼 채워진 거예요. 벤젠으로. 그때 올라간 높이가 얼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9.8mm만큼 위로 올라갔대요. 올라갔대요. 그때 유리와의 접촉각이 0도라 하면 이 벤젠의 자, 표면 장력은 얼마냐? 자, 그럼 여기서 상승한 높이가 9.8mm라고 했죠. 예,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상승한 높이 h는 감마 d분의 얼마예요? 4 시그마 코사인 세타인 거죠. 예, 이겁니다. 이때 이 식에서 바로 표면 장력이 있죠. 이 식에 뭐예요? 이 시그마가 바로 표면 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서 표면 장력을 구하는 식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h 곱하기 h를 나중에 쓸까요? h를 나중에 쓰고 예, 감마 dh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대입시키면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세타가 바로 이 유리와 이 벤젠의 접촉각인데 0도라고 했죠. 그럼 코사인 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벤젠의 비중량이에요. 벤젠의 비중량인데 이제 벤젠의 비중이 0.88이니까 벤젠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0.88 곱하기 9,800 물의 비중량. 근데 여기서 지금 단위가 뉴턴이기 때문에 9.8이 아니고 9,800으로 놓은 거예요. 단위가 뉴턴이니까 세제곱미터. 자, 여기에다 곱하기. 자, D는 뭐예요? D는 바로 유리관의 안찌름입니다. 안찌름. 1mm니까 0.001m인 거죠. 곱하기 그 다음 H는 상승 높이인데 9.8mm죠. 그러니까 얘는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할게요.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단위가 미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 대략 0.021 정도 됩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이죠. 예, 정답은 1번의 0.0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 속의 부속품을 통한 유체 흐름에서 관의 등가 길이를 표현한 식으로 옳은 것은 단, 관 마찰 개수는 F, 부차적 손실 개수는 K, 관의 지름은 D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을 물어본 거죠. 공식. 자, 등가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등가 길이. 자, 등가 길이 L2는 뭐 상단관 길이라고도 하죠. 등가 길이 L2는 바로 관 마찰 개수 분의 부차적 손실 개수 곱하기 뭐예요? 관의 지름 D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관의 지름 D를 소문자로 표현했으니까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D. 그래서 관의 등가 길이 L2는 F분의 KD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